인간의 서식지 범위를 넓혀가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먹이 활동을 하잖아요. 저는 먹이 활동을 양재역에서 주로 하거든요. 네. 원주역 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긴 제로에너지바입니다. 네, 여러분, 5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 생일. 그건 아니고요. 네, 생물 다양성의 날이라고 합니다. 1992년에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게 체결됐고 이제 그걸 기념한 의미로 제정된 유엔 기념일인데요. 이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거 요새 이제 기후 변화 협약 이런 거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생물 다양성 협약은 조금 아직도 생소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쪽 분야 생물 다양성 쪽에서도 요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주실 풀씨행동연구소의 신재은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그 습관운동 재단에 있는 푸시행동연구소고요. 신재은 선생님입니다. 네. 제가 뭐라고 칭하면 될까요? 그냥 재은님이라고 해도 되는데, 재은님이라고요? 저희가 원래 직함은 캠페이너인데, 저기 이렇게 위로 갈수록 캠페이너라고 부르기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야 되냐 네. 많이 물어보면 아무렇게나 불러 아무렇게나. 그놈의 호칭 어려워요. 우리 호칭이 없으면 부를 수 없는 사이니까. 맞아. 그동안 주로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죠? 저야 예전부터 봐서 알고 있지만. 네. 제가 주로 무슨 분야에서 활동했나요? 동물, 사대강, 또 생태, 이런 거. 네. 어쩌다 보니 키워드가 약간 사대강이 됐는데, 네. 저는 이제 주로 생물 다양성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물과 관련된 활동을 좀 많이 했고요. 그 물과 관련된 게 생물 다양성 관련된 것도 있고, 사실 이제 홍수나 가뭄처럼 물 관리 관련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활동을 하다가, 조금 더 내가 이 물 운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나중에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 물 운동이 내가 왜 하고 있는 건가? 제가 밑에 N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숲이 궁금해져서 네. 쭉 따라보다 보니까 네. 이제 그게 이제 전체 생물다양성 운동의 일부라는 거를 이제 이후에 좀 고민하게 돼서 한 2018년부터는 공원유물제, 자연자원 총량제, 또 해양 캠페인까지 해서 좀 약간 주로 경험할 기회들이 좀 많이 생겼고 네. 최근에는 이제 그 습관원 재단에서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과 관련돼서 네이처 포지티브 캠페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처 포지티브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뒷부분에 다시 한번 개념 설명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도입부에 저만 그렇게 혹시 느끼는 걸까요? 생물 다양성 이쪽은 조금 생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는 왜 그게 어렵게 느껴지냐면 우리가 기후 문제는 대체로 우리가 탄소라는 걸로 좀 환원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물 다양성이 뭐야 도대체? 생물 다양성 뭘로 계산해? 종을 계산하나?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물 다양성을 지킨다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개념일까? 이게 좀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생물 다양성이라는 말 자체도 낯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네. 우리한테 친숙한 말은 생태계, 생태 보전, 아니면 그야말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종 보전 운동이 훨씬 더 우리한테는 좀 와닿는 개념인데 이 생물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조금 잘 알아야 그 이후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생물 다양성 개념을 조금만 설명드려볼게요. 네네.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탄소처럼 측정하기도 쉽지 않고 지표를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한 단계의 하이라키만으로도 좀 설명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어떨 때 건강하다라고 하냐면 주로 이제 세 가지 타입을 이야기하는데 네. 유전적인 다양성이에요. 유전적인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의 종이 멸종되지 않으려면 이 종이 다양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장 극단적인 게 바나나겠네요. 그렇죠. 전 세계 바나나가 이제 하나의 유전자로 돼 있으니까 맛이랑 크기는 조금씩 달라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의 유전자가 돼 있을 경우에는 특정 질병이 이제 퍼졌을 때 굉장히 리스크 관리가 취약해지는 면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유전자가 다양하다는 게 이제 하나의 종이 멸종되지 않는 이 종의 건강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종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생태계를 떠받치는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유전자로 이루어진 다양한 종들이 다양할 때 그래서 이게 이제 먹이 사슬처럼 어떤 하나의 사슬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종이 다양하면 하나의 종이 멸종해도 그물로 서로 얽혀서 다른 먹이 그물로 서로가 조금 지탱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생태계를 유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 하는 유전적인 다양성을 넘어서는 종다양성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종다양성만 풍부하면 괜찮은 게 아니라 이 종다양성이 풍부해서 하나의 생태계가 건강하면 또 이 생태계와 생태계가 다양한 생태계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숲 생태계만 전 지구에 있어도 안 되겠죠? 해양 생태계만 있어도 안 되겠죠? 또 너무 헛되되면 안 되겠지만 사막 생태계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죠? 초원 생태계도 의미가 있죠? 담수 생태계도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수위에서의 또 다양한 범위에서의 모든 생태계가 혹은 종이, 유전자가 모두 건강할 때 이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다는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각각마다 관리해야 될 지표들이 있어야 하는데 네. 실제로는 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그래서 어느 정도여야지 얘가 유전적으로 다양하다라고 해가지고 5개가 있어야 되는지 10개가 있어야 되는지 이거 뭐 어떻게 계산하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정리가 되게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저는 그동안 생물 다양성 부문에서 뭔가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던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마치 인간의 건강 같은 거예요. 건강하세요? 할걸요 아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건강검진에서 딱히 뭐가 없으면 뭐가 없으면 네. 그럼 이제 건강검진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를테면 혈액검사, 그쵸. 소변검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정도면 건강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 몇 가지 지표가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좀 멸종위기 정도 좀 줄여야 되고 또 생태계도 조금 더 건강한 어떤 서식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몇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생물 다양성이 조금 풍부한 생태를 만들기 위한 지표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양적인 지표도 중요하고 질적인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각 국가들이 네.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자기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이게 한두 사람의 전문가가 평가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전문가가 모든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다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생물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시민과학자들이 참여해서 지역의 종을 기록하고 또 생태계 서식지 파괴를 기록하고 하는 이런 시민과학과의 접점을 통해서 다각도로 여러 지표를 통해서 생물 다양성을 평가합니다. 이제 뭐 6차 대멸종이 올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단한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진짜 맞아요. 우리가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뭘 갖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개체군의 규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체군의 규모. 네네네. 근데 이제 그 개체군의 규모라고 하는 거에서 6차 대멸종이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는데 네. 실제로 지금 6차 대멸종의 과정이라고도 과학자들이 흔히 얘기하죠. 근데 그보다는 조금 더 정확히 지금은 이제 홀로세 멸종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렵죠. 네. 근데 이 홀로세 멸종 위기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시작해서 각각의 대륙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모든 대륙에서의 대형 포유류들이 감소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대형 포유류가 줄어들고 또 이 대형 포유류가 줄어들면서 이 먹이 사슬과 그물에 혼란을 좀 겪게 되는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서식지 범위를 넓혀가면서 동식물들의 서식지 규모가 줄어드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정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시와 농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곳, 또 한편으로 이제 먹이 활동을 하잖아요. 저는 먹이 활동을 양재역에서 주로 하거든요. 네. 원주역 쪽에서. 그러다는 게 인간은 뭐 농경, 수렵, 채집 이런 것을 포함해서 사실은 경제 활동까지도 인간은 먹이 활동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간의 어떤 이 정주 생활과 먹이 활동이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나 혹은 이들의 먹이 활동과 충돌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 대형 포유류의 멸종 과정을 이제 홀로세 멸종의 사인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뭐 굉장히 이제 지구적인 시간 말고서도 최근에 한 5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지구생명 지수라고 하는 LPI 그 지구생명 보고서에서 발표하는 거는 50년 전을 1로 놓고 봤을 때 1970년을 기준으로 지난 50년 동안 생물 개체군의 규모가 69% 정도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69% 감소했다면 100에서 30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개체군의 수? 수죠. 수라고 봐야죠. 개체군의 수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생태계의 동식물의 어떤 그 양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물량? 네네. 그래요? 혹시 가까이에서 출퇴근길에 만난 동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다양성 이슈가 또 잘 안 와닿는 게 사실 도시에 살면 어차피 만나는 동물이 뻔하거든요.
개, 돼지, 비둘기, 고양이. 참새. 이 정도예요. 좀 이제 새를 좀 잘 아시는 분이 이제 새 보면은 뭐 이제 종류도 구분하고 하지만 저 같은 막루는 그냥 거의 다섯 개를 보기 어려울 거예요. 다섯 종류로 어렵죠, 맞아요. 다섯 종류. 그래서 천종이 뭐 500종으로 준들 그게 잘 어차피 나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세계니까 좀 큰일 났다. 점점점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거 북극곰 불쌍하고. 아니죠. 걔네는 이제 일단 귀여우니까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데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뭐 곤충 다양한 곤충이라든가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진짜 걔네들 이제 우리 정말 많은 생물종 다양성에 밑바닥을 진짜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친구들인데 걔네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머리로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뭔가 걔네들이 그런 종들이 점점 없어져 간다라고 할 때 그게 막 위기감으로 진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걔를 평생 가도 만나지 않을 친구들이니까 그쵸. 얼굴도 모르고 모기는 안 만나면 더 좋겠고. 네.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보통은 그런 생태계에서 직접적인 먹이 사슬에 미치는 걸 체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생물 다양성의 붕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이랑 굉장히 괴리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 인간도 이 먹이 사슬의 일부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무너졌을 때 또 인간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면이 있고 이거보다 조금 더 한 발 나가서 고민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정량화해서 수치로 보여주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생태계 서비스라는 개념인데 생태계 서비스. 네. 그 생태계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이 자연 자산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자연 자산으로부터 누리는 혜택을 이자의 형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태계 서비스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생태계 서비스가 우리가 자연에서 얻는 어떤 이득을 뭐 직접적인 어떤 공급 서비스로는 물을 얻고 목재를 얻고 뭐 의약품 같은 것들을 얻고 하는 그런 공급 서비스도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좀 약간 주목받는 거는 조절 서비스라고 해서 가까이에 숲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숲을 통해서 누리는 대기질 개선, 홍수 완화, 혹은 폭염 완화, 혹은 뭐 다양한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우리가 아주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없으면 느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 서비스라고도 하고요. 또 이제 시간 날 때 뭐 문화생활을 하거나 여가생활을 하는 그런 문화 서비스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은 이런 것들을 정량화해서 평가해서 수치화해서 화폐 가치화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어요. 역시 돈으로 환산을 해줘야 그쵸. 이게 약간 씁쓸하기도 하면서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어디 가서 얘기할 때마다 생태계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한 반응이에요. 이거 꼭 수치화해서 보여줘야 해? 생태계 어떻게 서비스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주로 얘기하는 건 생태계가 소중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걸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 혹은 이것의 가치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채로 훼손되는 과정에서는 얘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가치를 우리가 이야기해야만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원금을 더 이상 줄여서는 우리가 이제 잃게 되는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조금 눈에 보이게 말해줘야 되는 거죠. 약간 씁쓸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런 생태계 서비스를 이건 누가 개선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선하는 거예요? 누가 개선하는 거예요? 생태계 서비스는 지금 이제 국립생태원에서 전체 국토에 관한 생태계 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생태계 서비스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서 어떤 방식으로 생태계 서비스를 평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좀 통용되는 표준입니다. 그 생태계 서비스라는 것도 그렇고 또 최근에 요새 좀 많이 나오는 게 생물 다양성 공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뭔지 좀 개념만 일단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직접 체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생물 다양성에 기반한 어떤 경제 활동이 전 세계의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생물 다양성에 기반한 경제가 분명히 인간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너무 이 호모사피엔스가 유능해지는 바람에 서식 범위를 너무 넓히고 먹이 활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생물 다양성 부문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생물 다양성이 더 많이 붕괴되는 상황이 되면 더 이상의 인간도 기업 활동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좀 생겼고요. 그래서 이 기업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자연 자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이 기업의 어떤 활동이 미치는 생태계 서비스의 영향을 정량화해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최근에 권고되고 있고 향후에는 이제 의무화되는 추세로 가게 되는 거죠. 기후공시처럼 공시하라는 거네요. 그런 그쵸. 기업의 활동이 영향 미치는 거를 정량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ESG 공시처럼 그냥 하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생태 보존과 관련된 기업들의 활동이 사회공헌 중심이었어요. 그쵸, 어디 가서 나무 심고. 맞아요. 근데 이제 나무를 뭐 몇 그루 심었는지 이 나무의 가치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좋은 행사에 이제 뭐 사진 남기고 이런 것들 우리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사회공헌 수준을 좀 넘어서서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이런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잘 우리가 준비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업이 어떤 공시를 통해서 보여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뭐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누가 뚝 합시다 한 건 아니고 뭔가 그 전에 전 단계 쭉 밟아간 과정이 있을 텐데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 생물 다양성과 관련돼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동안은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이 뭐 사회공헌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혹은 생태계를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지 보존 노력을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그냥 보여주는 수준이었다면 이 기업이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 투자자들에 대해서 어떤 푸시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좀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도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한국 기업이 열대 우림에 불을 질러서 팜플랜테이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한국의 이제 환경단체의 굉장히 이제 훌륭한 캠페이너가 준비한 캠페인이었는데 이 한국 기업이 특히나 이제 생물 다양성 붕괴에서 개체군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 열대거든요. 이 인도네시아 열대 우림에 한국의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서 열대 우림에 불을 지르고 우림이 줄어들고 이런 훌륭한 우림이 팜플랜테이션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쭉 추적해서 이제 노르웨이 연기금에다가 한국의 기업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레터를 보냈었던 거죠. 근데 노르웨이 연기금이 너희는 왜 이렇게 불을 질렀니? 라고 했을 때 이 기업이 저희는 고의적으로 불 지른 적 없는데요 라고 이제 대답을 했지만 이 투자자들은 고의가 아니라고 했지만 너희들이 얼마나 여기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불을 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를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투자를 중단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보면서 왜 연기금이 저런 활동을 할까 약간 좀 신기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노르웨이 국민들이 이런 열대 우림에 대해서 우리가 낸 세금, 연금과 기금이 이런 방식으로 쓰이지 않기를 바라는 어떤 국민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어떤 인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2020년도에 2030 생물 다양성 전략이라고 하는 거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전체 대륙 안에서 보호구역을 혹은 훼손지에 대한 복원을 이렇게 다양하게 해나갈 거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도 이런 어떤 투자자들을 향해서 공시하도록 할 거다. 근데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다른 대륙의 기업들도 이런 것들을 하도록 우리가 요구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 이런 전체 흐름을 가져가도록 생물 다양성 협약 안에서 2030년 목표를 수립하도록 우리가 앞에 선도를 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를 미리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쿤밍 몬트리올 협약이라고 하는 자연을 위한 파리 협약이라고 불리는 그 쿤밍 몬트리올 GBF 안에서 주요 타겟 중에 하나로 이런 기업들의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 쿤밍 몬트리올이 갑자기 나오면 또 이게 어디서 튀어나왔나 할 텐데 우리가 기후변화 협약 때문에 매년 캅 1부터 쭉 이어졌잖아요. 매년. 근데 생물다양성 협약은 2년마다 맞아요. 캅이 열리는 거고 그게 이제 이게 2022년이었나요? 22년 말이었나요? 네, 2022년 12월이었어요. 그때 원래 쿤밍에서 열리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몬트리올에서 열려서 쿤밍 몬트리올. 네, 이름이 엄청나게 길어요.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 협약의 그 당사국들이 모인 그 캅 회의에서
뭐 이런 게 나왔다는 거죠. 그쵸. 유신이 뭐니 하는 이야기들이. 이게 이제 10년 단위의 전략이 있는데 네. 그 전에 2020년까지의 목표를 다룬 게 이제 일본 aichi현에서 열렸던 aichi 협약이고요. 이게 10년 단위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aichi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네네네. 네, 이제 이 aichi 협약이 사실 대부분의 목표에서 실패를 했어요. 네. 보호구역을 만든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에서 실패를 네. 했고 그 이후에 그러면 2030년까지는 우리는 어떤 새로운 목표를 가져가야 될까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했고 그 2030년까지의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쿤밍 생물 다양성 글로벌 협약을 프레임워크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중국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몬트리올로 회의 장소로 옮겨서 2년 만에 원래 2020년에 채택됐어야 되는 게 2022년에 2030년 목표를 채택을 했죠. 약간 그렇게 비유돼요. aichi는 약간 교토의정서 같은 거고 이게 약간 파리협정 같이 봐도 돼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자연을 위한 파리 협약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이제 실제로 내용적으로도 네. 굉장히 기후변화 관련된 내용들이랑 접점을 많이 만들고 또 비슷한 트랙들을 많이 차용을 하면서 정량적인 평가 또 이제 각 국가들의 어떤 이행 점검 또 여기에 대한 재정적인 수단 뭐 기업들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 프로세스를 많이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